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제가 매주 월요일은 매매 전세 전국 시황을 말씀드리고,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제 목요일마다 뭐 특별한 이슈가, 그 주에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주제를 삼아서, 한 꼭지씩 동영상 강의를 올립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채방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누고 또 저한테도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이번 주에 딱 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지역 주택조합 관련해서 질문들이 두 분이 들어왔었는데요. 한 분은 울산, 한 분은 김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참 지역주택조합은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제 이름 구만수 치고 치면은 토지 하지마, 그 후랭이 TV에서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16만 뷰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16만 뷰 넘어가면 우리나라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웬만한 사람 다 봤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저희가 토지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모르고는 하지 말라는 거죠. 모르고는. 근데 이제 토지 투자는 그래도 알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어. 안 하는 게 상책이야. 나중에 애원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많이 당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너무 많아요.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옛날에 강의도 지역주택조합, 그러면 뉴스테이 마찬가지입니다. 뉴스테이 지금은 다 이제 다시 사업을 하지 않는데요. 옛날에 뉴스테이 한참 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 뉴스테이도 문제가 사실 많이 있어요. 문제 많이 있는 것들 많아. 분양형 호텔 뭐 한두 개인가. 차차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이야기를 한번 해 볼 겁니다. 옛날에는 이거 지역주택조합 이거 돈 받고 강의했었는데, 보세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거 미치겠다. 자, 오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 관련해서 제 블로그 포스팅한 게 2014년 12월 20일입니다. 자, 한번 지역주택조합을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어느 지역주택조합이 나쁘다 좋다를 이런 걸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역주택조합이 활개가 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즘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받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또 가격까지 막 팍 올라가 버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무주택자, 특히나 집을 마련하지 못했던 분들은 상당히 지금 막 혼란스럽고 빨리 집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주님 보면 이런 모델하우스, 뭐 정상적인 모델하우스도 아니고 어떤 건물 빌딩의 뭐 2층 이런 데다가 이제 조그만하게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이제 지역주택조합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일단 지역주택조합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일단 유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유래를 찾아보면 사실 70년대 후반 서울 강남 택지개발 시절 베바스 그 택지개발, 지금 강남구 서초구 이쪽 개발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쪽에 땅이 많았죠. 땅이 많았는데 건설사들은 땅 주인들한테 계약금만 이제 딱 주고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서 이제 일반 분양하면은 돈 받아서 그 일반 분양 돈 가지고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선분양이니까 그 돈 가지고 땅값 지불하고 건축비 사용하고 해서 완공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런데 그 곳의 용지가 이제 다 이제 없어진 거죠. 다 사용을 하고 없어지니까 이제 그때에 했던 그런 상황들, 즉 뭐냐면 토지 소유자하고 건설사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아파트 주택 사업,
주택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들이 고스란히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진화를 해서 이제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역 주택 조합으로 또는 직장 주택 조합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이렇게 새로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산재했던 이런 그 각종 사업법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결과적으로 도정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상의 주택법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일반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헷갈려 한다는 거죠. 법이 이 어떤 법인지 이런 법인지 저런 법인지 잘 몰라요. 똑같은 아파트가 지어져도 도정법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 도정법상으로 법의 규율을 받아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우리가 청약해서 이렇게 아파트 짓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주택법으로 인해, 주택법의 규율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처럼 보여도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얘가 주택법 규율을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똑같이 주택법상의 그런 아파트를 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냐면 도정법상의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재산, 즉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집, 내가 갖고 있던 토지, 뭐 이런 것들을 현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현물 투자를 해서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주고 새 아파트를 받는 것인데, 반해서 지역주택조합은 내가 현물을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도정법상의 재개발 재건축처럼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지. 왜? 재개발 재건축은 진행을 하다가 엎어지더라도 결국 나의 재산, 옛날 종전자산 가치에 해당하는 옛날 집, 옛날 뭐 땅이 남아 있는데,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애초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상황들이 안 좋아서 엎어지거나 딜레이 되거나 스톱이 되게 되면 내 들어간 돈만 그냥 날리는 것이지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망했잖아. 자, 일단 지역주택조합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혹하느냐 이거죠.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장점은 이렇습니다. 일단 가격이 싸요. 옆에 뭐 2천만원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뭐 1300, 1400에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아파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하는 거죠. 이거 혹하지. 혹할 수밖에 없지. 싼 게 가장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도정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더 이상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절차, 뭐 안전진단이라든지,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뭐 노후도부터 시작해서 뭐 접도율, 이래서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약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청약 안 되죠. 지금 너 당첨돼봐야 당첨돼봐야 된다. 청약 통장 아무리 해도 지금은 이제 가점제가 또 강화돼서 일반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절대 지금 되지 않죠. 당첨되는 거는 진짜 그 전생에 나라 구해야 돼. 당연히 청약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택 청약 통장이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합원들한테 양호한 동호수를 순척순으로 배정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이거 뭐 언뜻 보면 도정법상의 재개발 재건축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긴 합니다. 예전에는 초창기 때 지역주택조합 오래전에는 진짜 동호수를 다 배정을 했어요, 순서대로. 근데 이게 건축심의 받는 과정에서 동이 하나 전체로 막 날아가 버리고 일조권 때문에 층수가 막 이렇게 잘려버리고 이래서 나중에는 분쟁이 생기니까 지금은 뭐 이제 5개 층 존을 구성해서 5개 층씩 이렇게 나눠서 존으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수 조항을 달아서.
자, 그리고 계약 후에 전매가 가능하다. 이거는 사실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지만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한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이것도 중간에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이제 토지가 100% 확보가 돼야 됩니다. 100% 확보가 돼야지만 이제 전매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제 그 보유기간, 이제 팔았는데 지역주택자를 내가 갖고 있는데 한 10년 갖고 있었어. 돈 내고. 그러면 그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 토지가 확보가 100% 됐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전매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입주권, 그러니까 이 조합원 권리를 갖고 있었던 그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그 양도의 기간, 출발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금을 두드려 맞을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피받고 판다 손 치더라도.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에 비해서 이제 단점은 뭐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이제 혹해서, 왜냐면 또 앞에 카운트에서 이제 권유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제 뭐 정직원이 아니고 그냥 이제 이쪽에서 일하고 또 저쪽에서 일하고 자기가 일한 만큼 돈 받아가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돈 벌기 위해다 보니까 이제 좋은 얘기만 하지, 또는 이제 단점이라든지 좀 이렇게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인지상정이죠.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나쁜 점이 있는데, 이런 나쁜 점이 있는데 그래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죠. 단점은 다 제껴버리고 장점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이야기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하니까 정말 좋은갑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추진 절차는 이렇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강의 때 쓰는 말인데, 총이 있어요. 이렇게 권총이든 뭐 이렇게 기관총이든 뭐 대포든 좋습니다. 이 총을 권총이라 칩시다. 권총을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해서 이 또 히로부미를 쏴 죽이면은 영웅이 될 겁니다. 영웅이 되는데, 이 총을 들고 은행을 가서 은행을 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총이라는 것은 도구인데요.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범죄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을 왜 이렇게 계속 주택법에 내비둬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느냐.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토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실 이제 빈 땅이나 또는 택지개발지구나 아니면 뭐 매입 재건축이나 이런 게 했을 경우에 지금 30세대죠. 30세대 이상이 되면 무조건 청약을 통해서 이렇게 청약을 받아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조합원을 입주자를 입주 모집 공고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땅 갖고 있는데 내가 왜 집을 못 짓는 거야, 아파트 못 짓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총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영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듯이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이란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면을 받게 되고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느냐 하면, 이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업 추진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이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도입 취지는 이런 거예요. 자, 땅도 없고 뭐
가진 거는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갖고 싶어요. 근데 청약해도 당첨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분양 아파트는 피가 너무 좋은 아파트들은 너무 피가 높고, 또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고 이러니까 어떻게 좀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 추진위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간에 돈을 객출을 하는 거죠. 객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만들어서 조합원들은 이제 자기가 각자 이제 먼저 추진을 했기 때문에 동호수 선착순으로 받든 아니면 조원을 구성해서 받든 아파트를 받고, 나머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합원들 외에 나머지 일반 분양분, 이거는 일반 사람들한테 청약을 해서 팔아서, 청약받아서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원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인데, 지금은 어떤 형태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받고 싶은데 땅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유자금 조금만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한 자리에 딱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한 자리에 모이게끔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시행사나 또는 시공사나 또는 이제 업무 대행이라 그러죠. 시행사가 결국은 여기에 지역주택조합에 보통 보면 업무 대행을 하는 그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이제 어느 에리어를 딱 정해놓고 여기에 사업을 할 거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파트 지을 게는 관심 있는 사람들 오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각자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을 모집을 하면서 그 돈을 받죠. 계약금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사업 대행비 받고, 받죠. 그러면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돈 가지고 뭡니까? 토지 매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지주 작업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 놓고 어느 정도 이제 조합원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세대수, 이제 새로 생기는 세대수가 1000세대면 거기에 50%, 500세대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조합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이제 95% 이상 매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매도 청구해서 나중에 100% 채우고, 그다음에 아파트 착공을 해서 건설을 하고 조합원 입주시키고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입주시키고 이런다 말이죠. 순서가 그렇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새 아파트를 받고 돈이 여유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500명이면 500명 어느 날 한 자리에 갑자기 탁 이렇게 모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이게끔 해주는 사람의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하는데 이게 사업 대행자라는 얘기죠. 지주 작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건 이야기 엄청나게 이제 피해 사례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진짜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는 내가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든 모르는 거지. 일반 주택사업을 인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인지 지역주택조합인지 전혀 몰라요. 그냥 아파트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자,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주택조합을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습니다. 자, 사업 주체에 대한 조합원의 혼동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일반 분양 아파트는 그 사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행사는 따로 있더라도 보통 우리가 보는 뭐 롯데라든지 대림이라든지 프로지오 대우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시공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앞에 또 시행사 땅 작업한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주택 사업을 하는 그 시공사한테 이제 저걸 주는 거죠. 그 공사를 맡기는 거죠. 입찰 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이것들은 명확하게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다가 우리가 청약저축 넣어서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계약금만 지불하잖아요. 계약금만 지불하고 그건 이제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준공이 되지 못하면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 공정률에 따라서 아주 공정률이 진행되지 못했으면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든지 아니면 그 시공사가 망하든지 하면 다른 그 보증을 넣었기 때문에 보증공사에 보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와서 준공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책임의 소지가 누구냐면 시행사한테 있습니다.
잘해주든 못해주든 이 이득도 시행사가 보고 그다음에 손해도 시행사가 봅니다. 나는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공급 계약서에 따라서 돈만 납부하면은 나중에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지역주택조합의 이제 사업 주체는 누구냐면 접니다. 자, 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조합주택주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추가 분담금이 더 들어간다던가 뭐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계약자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죠. 사업 시행 대행자는 말씀대로 대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행하는 것밖에. 대행만 한다니까. 대행만. 그러니까 얘네들은 책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몰라. 나는 계약금 지불했으니까 니들이 아파트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진다? 계약자 당신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그 정상적이고 정의롭고 그다음에 이제 남을 속이지 않는 그런 사업 시행자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라는 것은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확률상 어느 쪽이 확률이 있느냐 쪽으로 우리는 베팅을 하는 것이 뭐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봐보세요. 조합원이 권리와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사업 주체로 오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책임을 지고 해주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계약자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그 동네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모여서 으쌰 해가지고 집 하나 지어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으쌰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사업 대행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 이 지역주택조합 사람을 결성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일을 대신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그 일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나중에 잘못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땅을 확보를 다 못했을 경우에 사업이 계속 질질질 늘어진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PF 브릿지 대출이나 그 돈을 받았을 때 그 이자는 누가 내야 됩니까? 내가 내야지. 내가 분양계약서 썼으니까. 자, 그 다음에 투자 종목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조합원 가입이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내가 나중에 누구한테 팔아야 돼. 내가 돈이 필요하면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아야 되는데 내가 들어간 돈을 회수를 해야 돼. 근데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일단 매매 자체가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100% 그 토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일단 매매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 불법으로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지역주택조합을 할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국민주택 이하의 한 채를 소유한 사람한테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풀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넘기기 전매하기도 쉽지 않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투명하다. 도대체 조합원이 몇 명인지 땅이 얼마만큼 지금 사놓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보시면 95%가 넘어야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95% 가면은 92%야. 92.3%. 1년 내에 들어있는데 92.4%. 95%가 안 돼! 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이제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만약에 사업 시행 대행자라면 지금 땅 매입하러 다니잖아요. 땅 매입하러 다니는데 처음에는 땅 사기가 쉬워요.
땅 사이가 한 총 100%라면 95%가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는 매도 청구를 해서 빼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100% 기준에서 20, 30%까지는 굉장히 속도전 있게 또 싸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50% 정도 만약에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이미 소문이 바다할 거 아닙니까?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땅을 살려고 이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을 만들려고 하더라. 내 땅을 사가려고 한다. 내 집을 사가려고 한다. 그러면 비싸게 팔겠어요? 싸게 팔겠어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이렇게 행여나 또 이렇게 싸게 만약에 이제 나온 땅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땅 매입하는 사람 같으면요, 그 사업 대행자 같으면 제3자 내 이름으로 사면 안 되고 내 모르는 사람한테 사가지고 알박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허다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불투명한데요. 이 도덕적으로 불투명한 거는 그 새끼가 나빠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해도 그렇고 제가 작업을 해도 그렇고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이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또 집행을 누가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집행을 하지. 이 사람들이 집행을 해. 그러니까 일일이 조합원한테 지금 이 땅이 얼만데 이 정도 가격에 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직접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한다. 이제 수강생들 이렇게 하면 이제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나를 설득하려. 자기가 샀는데 이게 이런 게 좋은 거더라. 그러니까 저를 설득을 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그 조합장이 확인 각서를 써줬다 이거예요. 확인 각서를 써줬다. 무조건 아파트 지어주고 무조건 조원청 주겠다 확인. 그거 조합장 바뀌면 아무 짝에 쓸모도 없고 그 자체도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합장이 나중에 나는 그때는 그러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어떨까 할게요. 그 사람한테 소송 건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돈 없으면 소송 민사는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이제 돈 관리가 투명하다. 그래서 뭐 신탁 회사에 이렇게 이제 돈을 관리하니까 돈 관리가 투명하다. 돈 관리가 뭔 투명을 얘기하기는 뭘 투명을 해. 돈만 신탁 회사에서 그냥 돈만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 시행 대행자가 자기가 쓰고 싶으면 저 지출 결의서 내놓으라 그러면은 걔네들은 그냥 돈 준다고. 그 돈이 땅을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 아무 그걸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신탁회사는. 또 어느 법무사 어느 변호사가 이 일을 중간에 전부 다 처리하고 있다. 법무사 변호사야 돈 주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법적인 이야기만 해주고 조언만 하고 절차만 밟는 거지 이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이 내부적으로 사업성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죠. 관여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러고 법무사 변호사가 뭐하러 그 책임을 집니까? 책임질 건 내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전에는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었는데 요즘은 모르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이라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보세요. 이게 2015년 1월 달에 제가 여기 해운대 이것 때문에 조합장 그 자살하고 했던 동네인데 여기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뭐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일단 새로 생긴 세대수의 조합원이 2분의 1 이상 모여야 되고요. 1000세대를 만들게 되면 500명 이상 조합원이 모여야 되고 또 토지를 80%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분수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새끼들 보세요. 이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접수 예정이라고 광고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자는 조합 설립 인가는 글자 크게 하고 요거는 작게 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았으면 괜찮은 것 같다. 왜 조합 설립 인가라 그러니까 도정법상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구구절절하게 할 게 많아요. 구구절절하게 할 게 많은데 뭐 이걸 다 이야기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네이버에서 구만수 치면은 제 블로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지역주택 아파트라고 치면은 이거 뜰 겁니다. 저기 명칭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소고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성공하는 데도 있어요. 10개 중에 1개, 20개 중에 1개.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했어요. 성공했는데 나중에 제가 사업 시행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조합원들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추가 분담금 나오는 것들 어떻게 할 거예요? 조합원들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불투명하니까. 재개발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도 굉장히 투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장 수시로 구속되는 데가 천지 많은데 여기는 뭐 더 하죠. 한번 봅시다. 한 지역 주택조합의 아파트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여 가입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많아요. 조금만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 이 사업이 잘못되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사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지역 주택조합 시행사가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거짓 홍보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며 600명 가량의 가입자를 모아온 아까 한 그곳이에요. 시행사. 제가 이야기했던데. 정작 신청 사업 예정. 승인 신청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했습니다. 승인이 내려지면 지역 주택조합 사업은 무산됩니다. 부산에서는 현재 30여 곳의 지역 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가입자만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손해본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 유튜브 조금만 뒤져봐봐요. 사용 승낙서를 땅 주인들로부터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80% 이상이 승낙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 듯 동래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지주 승낙률이 93%라며 가입을 권했습니다. 해주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이제 93%. 네, 93%야. 계속 95%가 돼야 되는데. 해당 사업 부지의 92%, 93% 거기서 266명. 계속 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17%인 46명이 토지 사용에 반대하며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그 서류를 내놔 봐라. 90% 했는가? 공개를 안 해요. 공개할 수 있는 건데. 이들을 제외한 모든 지주가 승낙했다 해도 83%로 홍보 내용과 다른 데다 실제 승낙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업무 착오로 잘못된 내용을 홍보했다며 가입자가 원할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나 이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모르고 계약을 했다 하는 사람이지만 오늘이라도 전부 반환받아가시오. 웃기고 있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가입자는 모두가 무주택 서민들입니다. 자칫 사업이 잘못되면 그 피해가 사회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건데요. 사업 진행 과정 등 관련 정보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작년 3월 13일 날 이게 주택법을 좀 뜯어 고쳐서 이게 좀 이렇게 개정을 좀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불완전해요. 왜 그러냐면, 자, 보겠습니다. 뭐 직접 참석을 하든 직접 참석을 안 하든지 총회 조합은 직접 참석 의무, 이건 별로 의미가 사실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합원 제명 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한 환급을 위해 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 탈퇴에 따른 비용 환급의 시기 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한다라고 돼 있죠.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망했어. 돈 다 쓰고 없어. 뭐 어떻게 받을 거야? 돈 빌려주고 또는 우리 그 주변에 흔하잖아요. 내가 달러이자 50% 줄게 해서 빌려줘. 근데 그 사람 막 열심히 듣고 인감정명 떼고 뭐 다 뭐 어떡할 거야?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지.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죠. 돈이 속이는 거죠. 돈이 없으면 돌려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어떡할 거야? 그 새끼 죽일 거야? 배째라면 진짜 배째일 거예요. 내만 손해지. 내만 살인죄로 들어가지. 의미 없어요. 다 의미 없어. 여러분, 지역주택조합, 기획부동산 있던 것 좀 제발 좀 하지 마. 내가 그만이 많이 강의를 하고 그만이 많이 이야기하고 그만이 이야기를 떠들고 책방에서 이야기하고 그래 했는데도 아직도 계속 연락 와. 교수님 여기 땅 한번 봐주세요. 보니까 걸렸어. 그나마 계약하기 전에 저한테 이번 주에 2명 지역주택조합 내한테 연락 오는데 그래도 계약하기 전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위치도 안 좋아. 주변에 개발지가 있지만 그 지역주택조합 위치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보통 보면 그나마 성공하는 지역주택조합들은 어디냐면 정말 위치 좋은 데들. 그나마 그것도 엄청나게 힘들게 갑니다. 근데 위치가 좋다 보니까 아예 시공사에서 시행사의 그 사업 권리를 갖다가 완전히 다시 인수해가지고 시공사에서 직접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진짜 위치가 좋은데 부산에 한 군데 있었지. 근데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중간에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발 혹하지 말고. 근데 이제 참 이것도 탓하지도 못하는 게 사람들이 맨날 부동산 공부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파트 갖고 싶어서 아파트 하나 어떻게 장만하려고 또 소액 가지고 큰 돈은 없고 토지 한번 사보려고 그러면 나중에 돈 벌 수 있으니까 어쨌든 땅은 남으니까 이게 뭐 택도 아닌 쓰지도 못하는 산등성이의 땅들을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야, 니는 맨날 기획부동산 얘기하고 지역주택자금 이야기하고 뭐 오피스텔 이야기하고 어쩌고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이야기하잖아. 가장 시장 플레이어가 많은 아파트 하라고. 아파트 그래야지 빠져나오기가 쉽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왜 이런 강의를 찍냐면 저는 그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가 분양하는 데서 마케팅적으로 저한테 강의 요청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저 다 거절하거든요. 왜?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이거 아니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한테 웬만하면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도와주고 싶은 사회적인 책무와 의무가 있지 않겠냐. 뭐 명색이 부동산 박사고 도시계획 기술사고 학교에 출강을 나가고 하는 정도가 된다라면 이 부분은 뭐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런 분들한테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것에 빠지지 못하고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사회적인 책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찍는 거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하지만 합법적으로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합법적이냐, 돈을 버는 데는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근데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게 이제 사회적으로 합리화될 수는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기획부동산, 그다음에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이 아주 남을 사기를 쳐서 사기라고 저는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들은 이야기하지만 심지어는 지역주택조합